그리고 이 마지막 외침이 있자 카스토르 신전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요. 진짜로 10일간의 변론 작전이 꽃을 피우는 순간이에요. 베레스 총독과 호르텐시우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보기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가 떠오르나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건데? 이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 시기가 기원전 72년이에요. 72년이 되면은 스파르타쿠스가 알프스 진격 포기하고 로마를 돌아서 남부로 향하던 시기거든요. 다시 말해 시칠리아로 넘어가서 노예 반란을 키우자라고 하는 목표를 사방에 떠벌리고 다니던 시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족보를 따져보면 베레스 총독의 파트로누스는 호르텐시우스인데 또 호르텐시우스의 파트로누스는 크라수스입니다. 족보가 이렇게 돼요. 그럼 호르텐시우스가 베레스를 막으려고 했을 때 베레스가 크라수스한테 항의하고 크라수스가 다시 호르텐시우스를 조졌겠죠? 딱 봐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크라수스가 제가 스파르타쿠스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얘가 임페리움을 원로원으로부터 특별 임페리움을 부여받아가지고 공화국의 수호자가 되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 됐는데 계속 놓쳐요 스파르타쿠스를. 근데 만약 스파르타쿠스가 시칠리아로 넘어가 그래서 노예 봉기가 또 일어나 그러면은 크라수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유명한 그런 말이죠. 그 스파르타쿠스가 회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뇌피셜을 끄적인 게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 저는 그냥 무책임하게 도망가기 싫어가지고 원로원이랑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황을 보고 출혈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 사건의 중심에 크라수스가 있다. 그리고 크라수스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 강력한 명령권, 재력, 심지어 군사력도 있죠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호르텐시우스한테 그런 거 명령하는 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해적으로 키워드가 엮여요. 베레스 총독은 계속 해적들을 비호하죠. 그리고 해적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사건에서도 계속 해적들을 놔주려고 하잖아요. 도와주려고 하고 뇌물을 주려고 하고 심지어 투자도 해주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스파르타쿠스가 해적선을 빌려 타서 시칠리아로 넘어가려다가 이제 해적들한테 선입금 사기당하죠. 사기당해가지고 시칠리아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시기에 여러분이 봤을 때 당시 시칠리아 주변을 배회하던 이런 해적들이라면은 베레스 총독 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쵸? 그 베레스 총독이 크라수스로부터 문단속 잘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텐데 그럼 베레스 총독 입장에서는 난 그냥 게으르게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그냥 있고 싶은데 크라수스가 해적들을 막든 뭘 하든 스파르타쿠스가 시칠리아로 가는 거 무조건 막아. 안 그러면 국제력으로 난리나고 국군도 기울고 무엇보다 내가 큰일 나니까 네가 어떻게든 이거 틀어 막아야 돼 하면서 그 돈도 많이 뜯어가지고 스파르타쿠스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만들거나 나도 좀 지원해주거나 뭐든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냄새가 나죠. 그리고 완전히 동일한 시대라니까요. 완전 동일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호르텐시우스의 태도가 그렇게 180도 바뀐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게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빨리 막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파트로누스인 크라수스가 강력하게 명령도 하고 하면은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일단 키케로는 그런 걸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진실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가 의뢰를 받았잖아요. 시칠리아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파트로누스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고자 노력을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곧장 호민관에게 찾아가서 카스토르 신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자, 스테니우스가 이제 벌석 재판에서 사형을 얻어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호민관은요 부당한 사형 판결로부터 식민지인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신변 보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한테 찾아가서 호민관이 해주면은 그 로마에서의 정식 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확정 재판이 날 때까지 식민지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테니우스가 카스토르 신전에 짱 박히고요. 그러고 나서 최후의 분쟁 해결 수단인 부당 청구 구제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키케로가 봤을 때 클리엔텔라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보통 이렇게 클리엔텔라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보통 한 99%라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 1%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으로 가가지고 법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때조차도 키케로가 아주 운이 좋았어요. 이때 왜 운이 좋았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부당 청구 구제법원이요. 하필이면은 진짜 운이 좋게도 이제 평민파 법무관이었어요. 평민파 법무관이 부당청구 구제법원의 판사입니다. 당시까지 크라수스는 귀족파고 폼페우스가 평민파잖아요. 크라수스의 경쟁자는 폼페우스죠. 그쵸? 운 좋게도 당시 부당청구 구제법원의 법무관이 폼페우스의 직계 밑에 있는 클리엔테스인 글라브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회방을 놓지 않고 어떻게 잘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죠. 크루소스 호노름 할 때 법무관 임기도 몇 년입니까? 법무관 임기도 1년에 불과해요. 내년에 선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법무관이 앉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평민파 글라브리오는 크라수스파를 견제하고자 키케로의 수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수용합니다. 영장 청구를 이렇게 부여하고 수사권을 주는 것도 원래는 판사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은 원로원 의원한테 줍니다. 원로원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법무관은 자기 법정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에게 수사권, 압수수색 영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려해준 법무관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베레스 총독은요. 바로 다음 해에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집정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어요. 그쵸? 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법무관이 내 편인데 만약에 내년에 선거를 했는데 부당청구 구제법원 판사가 크라수스파가 앉고 심지어 집정관에도 베르스가 당선이 돼. 그러면 키케로 좆되는 거예요. 그냥 키케로의 공직생활, 경력, 미래 다 끝나는 겁니다. 예, 무너자리면 아주 신기하죠. 로마를 보면은 현대 이런 법체계가 보여요. 진짜 신기합니다. 만약에 바로 내년에 베레스가 집정관이 되고 법무관도 베레스랑 크라수스파로 바뀌면은 바로 내년에 자신이 맡은 시칠리아인 변호 사건이 어떻게 엎어질지 알 수가 없죠. 다시 말해 시간이 없습니다. 1년 내로 끝내야 돼요. 1년 내로. 이에 키케로는 어떻게 합니까? 곧장 외가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금 200만 세스테르티우스연나를 마누라한테서 빌려와요. 이때 원로원에서 돈 받아내는 게 힘들어요. 당시 원로원의 결의나 민회에서 호민관들의 동의를 받은 사건이 아니면 범죄 사건 수사에서 이제 국고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수사권이랑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수사하는 겁니다. 근데 키케로 입장에서는 1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외가에 가서 또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큰데 200만 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억 정도였나? 그 정도로 빌려온 걸로 알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보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외가에서 돈을 빌려서 시칠리아로 출항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키케로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 불편한 원로원 의원의 토가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특활비라기보다는 현대시대에서 말하는 당연히 경찰과 검사가 가져야 할 수사비 있잖아요. 수사할 때 인건비 쓰거나 아니면 자재비 쓰거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당시 로마에는 없었어요. 로마는 작은 정부잖아요. 지극히 작은 정부라서 조세도 적고 관료 조직도 없으니까 원로원의 특별 결의로 예산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런 걸 못합니다. 근데 키케로는 거기까지 못 가고 당시 글라브리오가 그냥 배려해줘서 수사권이랑 영장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만. 자, 아무튼 키케로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불편한 원로원 의원의 토가를 어디를 가든 다 입고 다녔대요. 왜냐? 식민지 총독도 임페라토르라고 했잖아요. 집정관, 법무관, 그리고 특별 임페리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식민지 총독은 임페라토르예요. 총독은 다시 말해서 군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누구든 지시해서 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키케로가 자기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기 편이 없는 외딴 섬에 와가지고 산골짜기나 밤에 돌아다니는 걸 할 때 군사 보내가지고 암살하면 그냥 끔살당하는 거니까 내가 원로원 의원이다. 함부로 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말 못하게 굳이 불편하게 원로원 의원의 토가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게다가 군사지휘권도 있으면 끝나죠. 말했듯이 원로원 의원의 토가를 입고 다니면 우발적 살해 자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비가 오든 지느끼를 걷든 해변을 걷든 무조건 원로원 의원의 토가만 입고 다녔대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또한 베레스 총독이랑 끈앞풀들이 수사를 방해할 거 아니에요. 키케로의 숙소를 습격한다거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키케로가 수사를 너무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잘했대요. 그래서 베레스 총독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무려 배 2척 분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증인도 수백 명을 확보해요. 아까 전에 베레스 총독의 죄목 잠깐 봤었죠. 그걸 입증하는 증거가 엄청 많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로마 법제도 있잖아요.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이따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도가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베레스 총독이 끈앞풀들이랑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케로가 수사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이것도 클리엔텔라 때문이에요. 아무리 베레스 총독이 날고 뛰어도요. 뭐야? 왜 이게 나오지?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덮어쓰기를 해놔보군요.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키케로가 클리엔텔라의 정점에 있잖아요. 모든 시칠리아인들이 충성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베레스 총독의 말 같은 것도 불성실하게 항명하거나 키케로를 위해서 배려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키케로의 성실함이 있어요. 플러스 능지.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키케로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칠리아인의 권익 침해를 보호하고자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줬습니다. 민법은 따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증거를 수집했잖아요. 증거를 배 두 척이나 모아가지고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증거를 모아도 별 소용이 없어져요. 나중에 가면. 자, 키케로가 그 많은 증거를 가져와서 집이나 비밀 창고에 숨겨두고 열심히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호르텐시우스 클리엔텔라가 총동원되어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합니다. 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냐? 어차피 1년만 존버하면 베레스가 집정관이 될 거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해요. 이따가 구체적인 전략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 지연 전략, 소송 지연 전략이 먹힌 이유가 모순적이에도요, 증거랑 증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고 영어로 만들어도 돼요, 진짜. 근데 키케로가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는데. 자, 한국의 그 민사소송 제도는 이제 서면주의죠. 소송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면으로 증거 제출하고 변론 조서를 작성해서 내면은 내 변론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판사가 재판 전까지 이거를 다 읽고 준비를 해오고 당일에 더 말할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재판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서면주의가 아니라 변론주의였어요. 이게 뭔 소리냐? 오로지 재판에서 변론한 사항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변론을 안 해도 재판 당일에 가서 변론을 굳이 안 해도 변론 조서를 잘 작성하고 증거로 첨부해서 사전에 내면은 변론한 걸로 치는 건데, 당시 로마인들은 법정에 와서 변론을 한 것만 이제 증거나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적어요. 1년 만에 다 못할 정도의 분량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호르텐시우스가 이러한 재판 지연 전략을 잘 써가지고 재판이 이제 선거까지 10일밖에 안 남아요. 이제 좆된 거죠, 진짜. 키케로 입장에서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실한 변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인류의 기억에 뇌리 속에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로마까지는 변론주의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상을 치냐? 첫 번째, 키케로의 발언을 가로막는 계속 진상을 쳐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도 계속 이상한 말 하면서 한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시간을 2배에서 3배로 늘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허위 증인을 불러 모아서 의미도 없는 변론을 계속 시켜요. 이것만 해도 며칠 가죠? 이것만 해도 긴 시간이 걸리고. 자, 세 번째, 키케로의 증거에 대해 의미 없는 반박을 해요.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이 2배, 3배 지연될 거고. 또한 괜히 또 무슨 신사협정 체결하렵시고 찾아가가지고 다시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찾아가서 재판을 계속 미뤄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다음 주에는 재판을 미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추잡한 방법이죠. 정권 교체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자는 거니까. 그리고 키케로가 이런 야사도 유명해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호르텐시우스가 모른다는 답만 하자 호르텐시우스가 베레스로부터 뇌물로 받았다고 소문이 나버린 상하 스핑크스 드립을 쳐요. 이게 뭔 소리냐? 집에서 스핑크스까지 모셔둔 분이 어째서 모른다는 말만 하냐 라고 하는 비꼬는 말이거든요. 스핑크스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의 상징인데 스핑크스까지 모셔놓고 그걸 뇌물로 받아 처먹어놓고 모른다고 하냐 라고 하는 그 이중 돌려각이죠. 아주 유머러스한 말이고. 자, 아무튼 10일 전까지, 선거 10일 전까지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근데 10일이 지나면 평민파 법무관의 임기가 끝나요.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베레스가 집정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법무관이 누가 될지도 모르죠. 따라서 키케로는 머리를 싸매면서 재판 전략을 쥐어짜요. 아, 방법이 없을까? 시간이 얼마 없어. 어떤 식으로든 결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키케로의 전략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키우스 사건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자, 여러분, 로스키우스 사건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키케로가 정의로운 선동을 하죠. 자, 키케로 편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선동이 나쁜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동은 그냥 방법에 불과해요. 주의를 주목을 시키고 뭔가를 하자라고 이끄는 거죠, 사람을. 단지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선동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박힌 것뿐인데, 키케로처럼 선한 방향으로 하는 선동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순전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 사건을 널리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법과 원칙, 그리고 원리 원칙이랑 정의 이런 걸로 변론하려고 하는 전략을 다 폐기해요. 이건 무조건 선동해서 선전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키케로는 정의로운 선동 전략을 다시 한번 구사해서 모든 로마 시민에게 호소하는 법정으로 확대를 시켜요. TMI인데 당연한 거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은 언론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부정이 있어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특수한 전략을 세워야 했어요. 당연하죠. 대놓고 티를 내거나 방을 붙이거나 사람을 보낸다거나 소문을 내거나 하는 특수한 전략을 해야지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이 뭐냐? 확보한 모든 증거랑 증인을요 10개로 분류하고 채택을 해요. 10개 각각을 10일 동안 매일 하나씩 공개하면서 재판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엄청 중요한 것만 10개를 짚어가지고 하자 이거죠.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키케로가 그렇게 10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기준이 뭐냐면은 재판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증거, 증인만을 채택해요. 또한 자극적인 사건 중심으로 자극적인 증인과 증거 중심으로 선전하듯이 재판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인민재판인데 선동재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증거, 증인들조차도 10가지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증거랑 증인들도 그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 중에서도 제일 덜 자극적인 게 있고, 그나마 덜 자극적인 게 있고, 그나마 자극적인 게 있고, 더 자극적인 게 있을 거고, 가장 자극적인 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있겠죠. 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자극적인 증거, 증인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도파민 역치 증가 전략을 선보입니다. 이 전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선동과 연설의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온 로마 시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다니고 술집, 광장 등에 방도 붙이고 다닙니다.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재판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증거랑 증인의 숫자를 나누고 우선순위를 나누고 재판도 도파민 중심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자극적인 것 중심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선동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선동이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은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난 사건을 이기지 못하니까 대충 기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그냥 큰 틀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 날은 재판 절차 위반에 대해서 이제 말해요. 꽤 심심하죠. 둘째 날은 재산 강탈에 대해서 말해요. 좀 덜 심심하고. 셋째 날은 고리대금업을 강요했다는 거를 이제 강조합니다. 더 세지죠. 이렇게 조금씩 이게 좀 더 도파민 자극이 세지는 증거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공개하는 거고, 그렇게 넷째 날에 이르면요 소문이 다 퍼져요 벌써. 그럼 사람들은 이미 기대를 하게 돼요. 이 기대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기대? 야, 저 새끼 저거 베레스 저거 나쁜 새끼다 저거. 도대체 이번에 재판 가면은 어떤 식의 증거가 나오고 어떤 고발이 있을까? 진짜 꼭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심지어 저런 일이 있었다고? 와, 이런 짓까지? 와, 이거 미친놈이네?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넷째 날에 이르면은 부당청구 구제법원이 열리는 카스토르 신전. 맞아요, 여러분. 카스토르 신전에서 부당청구 구제법원이 열려요. 이것도 말할 걸 그랬군요. 아무튼 이 신전에 온 로마 시민들이 사건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고요. 당시 로마 시민의 수가 80만 명 정도거든요. 100만이 안 돼요. 근데 이 많은 인구가 다 카스토르 신전에 몰려들어가지고 이 사건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레스 쪽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가지고 나머지 10일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일에 어떤 식으로든 키케로가 잘 전략을 짰겠죠. 재판 지연을 못 시키려고. 아무튼 재판 지연이 안 됐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 거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온 로마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신기한 게 그렇게 몰려든 시민이 빈민, 부자, 귀족을 가리지 않았대요. 말 그대로 로마 시민이기만 하면은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키케로의 이 재판을 관심을 가지고 몰려든 거죠. 그렇게 해서 클라이맥스인 9일째입니다. 자, 10일이 되기 직전이죠. 이때 선동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모든 로마 시민들이 베레스 총독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미 8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록도 있는데 시민들이 이 재판을 직관하기 위해서 신전 지붕까지 타고 올라가서 내부 창문으로 사건을 구경하기까지 했대요. 신전이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뚫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을 구경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일째 말한 사건 증인이 뭐냐? 이게 진짜 키케로가 엄청 머리가 좋은 거예요. 로마인들의 감수성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걸로 바탕으로 연설을 하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 베레스 총독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로마인인 가비우스를 들먹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키케로는 로마인인 가비우스가 재판 없이 처형당한 사건을 지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섭니다. 이때 심지어 몰론한테서 배운 웅변술 있잖아요. 그것도 백분 발휘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키케로는 연설을 하면서 가비우스가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스스로 연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로마인이요 라고 외치는 모습까지 연기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몰론한테서 배운 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연설문 있잖아요. 연설문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제가 요약을 한 거야 알겠죠? 연설문은 그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 찾으면은 쉽게 나올 거예요. 한번 따로 찾아보세요. 제가 요약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조차 다른 나라로 여행 갔을 때 억울하게 포로가 된다면 나는 로마인이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로마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껏 가장 야만적인 땅에 내쳐진 가장 비천한 신분의 빈민조차도 나는 로마인이요 라는 외침이 그의 최후의 은신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살아왔다. 베레스가 못 박은 것은 가비우스가 아니라 로마인이 자유시민이라는 보편 법칙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연설을 마지막 날 9일째에 셀이 박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외침이 있자 카스토르 신전에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요. 진짜로 10일간의 변론 작전이 꽃을 피우는 순간이에요. 법정 내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곧 분노는 법정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아주 빠르게 전염되어서 온 로마 시민 전체가 준 폭동에 이르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약간 지금도 뭐 계엄령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이 로마인들이 이 베레스 총독의 부정부패에 몸서리치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준 폭동에 이르는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유머를 실제로 많이 섞어요. 그 연설문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징적인 게 계속 말했다시피 로마인들이 신분과 재산에 관계없이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베레스 총독을 감싸는 호르텐시우스, 메텔루스 형제, 이사우리쿠스 등 명문 귀족 가문에 대한 강도 높은 분노를 토해냅니다. 어떻게 저는 개차반 같은 미친놈을 변론할 수가 있냐. 귀족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니네가 원로원 의원이냐. 라고 하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일시단결해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법정이 폭동에 휩싸입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좌파들이 양살이 된 거고, 이에 법무관인 글라브리오는 긴급히 재판의 연기를 선언하고 휴유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엄청 분노를 한 겁니다. 이에 호르텐시우스랑 베레스 등 피고 측은 놀라서 신전의 뒤로 빠져나갔고, 신전을 뚫고 들어온 폭도들이 신전을 뚫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키케로를 가마에 태우면서 온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키케로 로마의 수호자.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이때 호르텐시우스가 베레스랑 따로 만나가지고 독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야사가 전해져요. 결국 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인데, 더 이상의 변론은 무의미하다. 만약 너한테 무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로마에서 일어날 폭동과 혼란을 생각해봐라. 진짜 폭동이 일어나서 칼 맞아 죽기 전에 몰래 망명이나 떠나라. 이런 식으로 베레스를 설득합니다. 그쵸? 여러분 같아도 아무리 귀족들이 힘이 세고 크라수스가 돈이 많고 그래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면 어떻게 무죄를 내리겠어요? 그쵸? 키케로는 그걸 잘 이용한 거예요 사실. 그 문어자리님 그 카텔리나 모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텔리나 사건. 그리고 이 직후에 키케로가 공화국을 위한 대안으로 만든 콩코르디아 오르디눔 그거 말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카이사르도 그렇고 술라도 그렇고요, 집정관을 하다가 독재관이라고 하는 관직 있잖아요. 독재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관직에 올라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죠. 근데 키케로는요, 독재관이라는 관직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원로원 의원으로서 하려고 해요. 원로원 의원으로서 하나의 일개 의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협의하고 이끌고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내서 전국을 안정화시키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독재관이 개혁하는 거랑. 그래가지고 공화주의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개혁하려고 한 키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딱히 뭐 표결권이나 의사 진행을 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 원로원 의원의 위치에서 뭘 하려고 했던 그 키케로의 신념이 묻어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독재관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독재자처럼 발언권이 엄청 셀 때가 있었거든요. 키케로가 말 한마디 하고 협의를 이끌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끌려가가지고 그 키케로의 이런 카리스마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법안도 다 통과시키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키케로가 소위 말하는 제도적인 이런 자제죠. 제도적인 자제를 하면서 공화국을 어떻게 공화주의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MJ님 그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자, 징세관 그 할 때 그 징세권 있는 사람 2명을 말했어요. 징세관이랑 그 총독 말했잖아요. 총독은 그냥 총독 관직만 가면은 총독 관직에 이 징세권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징세권이 그냥 총독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징세권을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총독이 징세권이 있는 관직이거든요. 이 징세관은 사인인데 사인이 징세권을 사가지고 징세관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렇게 해서 베레스 총독은요, 밤새 준 폭동 상태에 휘말린 로마 시내를 여장을 한 채 말을 타고 빠져나갔다고 하는 야사가 있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갈리아의 마실리아, 지금의 마르세유로 망명을 떠나버렸다고 하고, 골석 재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총독이 기적 같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키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로스키우스 변론에서는 로스키우스를 위해서 승소를 하고, 부당하게 독재관의 끄나플로부터 억압을 받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그 사람을 도와줘서 법정 변론에서 이름도 없는 신출레기 변호사가 독재관을 이긴 거잖아요. 여기서는 부정부패에 시달리던
로마 시민도 아닌 식민지인을 변론을 해줘가지고 재판에서 이긴 겁니다. 이게 키케로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력은 키케로가 또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쵸? 로마 국경을 벗어나서 망명을 가는 겁니다. 이 사건은 키케로의 정치 경력, 여기에도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되고요. 또한 이후에 로마랑 현대적인 사법적인 법적 절차, 변론, 웅변, 나아가 문학이랑 역사에 다방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당시 키케로의 위세가요, 로마 전체에 퍼져요. 그래서 사건이 끝난 직후에 평민파의 거두인 폼페이우스가 직접 키케로의 집에 찾아와서 친목을 요청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키케로가. 당시 폼페이우스는 이미 스페인의 정복자이자 동방 원정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들쑤시고 있는 야심가잖아요. 이미 군공도 많고. 또 술라가 키워준 애예요. 또 술라가 폼페이우스도 키워줍니다. 그런 거두인 폼페이우스가 얘도 평민파네? 키워줘야겠다라고 해서 키케로를 직접 찾아가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 이후에 키케로가 명실상부 강력한 원로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재무관 딸에 불과한데, 재무관 출신 의원에 불과한데 강력한 원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폼페우스의 클렌테스가 되고, 맞아요. 폼페우스의 클렌테스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이 이상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이제 베레스 총독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베레스에게 대략 75만 데나리우스를 벌금으로 책정을 했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600억 원이거든요. 이때 그 시칠리아인들 반응이 금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게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털어보니까 베레스가 빈털털이에요. 이게 베레스가 일단 돈이 있어야지 뭐 손해배상을 하고 뭐 추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빈털털이라 가지고 사실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시칠리아인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뜯어갔잖아요. 근데 왜 빈털털이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그쵸? 궁금하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게 첫 번째 여기 쓴 게 전통적인 인식이에요. 그 어떤 걸 보든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호르텐시우스 등 정치인이자 변호사들에게 뇌물로 다 지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고, 두 번째가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은 뭐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난 동안 최고 파트로노스인 크라수스를 지원했다. 직간접적으로. 문어자리님이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베레스는 착취하면서 착취당했네요. 그쵸? 돈을 다 뜯어내서 어디론가 다 준 거예요. 그 돈을 어디로 주지? 네, 아무리 로마인들 변호사비가 비쌌다고 해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었을 텐데. 다른 식민지도 수탈이 있어요. 그 수탈은 다 있습니다. 그 저번에 그 징세관제도에서 넌지시 말한 건데, 총독의 징세도 한번 나중에 말해볼게요. 총독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탈이 다 있어요. 수탈이 다 있는데, 그 베레스는 그 도를 넘은 수탈을 했어요. 도를 한참 넘은 수탈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수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수탈하는 게 일이잖아요. 징세권이 합법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징세관제도에서 말했다시피 이 그 징세권에는 리미트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무한히 징세할 수 있는데 적절한 선을 지켜가지고 징세하는 게 이제 총독이나 징세권을 가지고 있는 징세관의 이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베레스는 앞뒤 안 가리고 엄청나게 많이 착취한 건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다른 식민지 다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액수랑 이제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해서 이제 시칠리아인들이 매우 실망했죠. 실망했지만 키케로가 이들을 아주 잘 설득을 해냈고, 시칠리아인들은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다시 말하지만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키케로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에 시칠리아 본국에 돌아갔고 사회도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법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법의 힘이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 사회가 원위치가 되고 만족하고,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못 얻어도 사람들이 시원해하잖아요. 억울함을 풀게 되고. 이게 법의 힘이죠. 자, 그냥 식민지 사람들 먹고 살 정도의 지장 안 되는 선에서 수탈을 해야 하는데 선을 넘었네요. 그렇죠, 선을 넘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수탈한 겁니다. 크라수스한테 상납을 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변호사들한테 돈을 많이 줬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 뇌피셜이 좀 강하게 가미가 된 부분에 그런 거였고요. 그러고 이후에 키케로가 명실상부 평민파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요, 시칠리아 클리엔텔라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치러진 조영관 선거에서도요, 폼페이우스가 지원해줘요. 자, 키케로가 정치 경력도 화려해졌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평민파 최고의 거두 파트로누스가 지원까지 주죠. 무조건 조영관 선거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조영관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요, 키케로의 조영관 임기 성공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을 미쳐요. 키케로의 집안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시칠리아인들은 조영관 임기 동안 이제 키케로가 필요했던 곡식의 저렴한 매수를 돕고자 시칠리아의 양곡의 곡식들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직접 방출해 줍니다. 당시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시 키케로가 조영관에 있을 때 그 로마의
그 고질적인 곡물 그 부족이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그냥 로마는 항상 문제가 커요. 곡물이 부족하다. 그 물가가 너무 비싸다. 물가가 진짜 엄청 비싸요 이때. 이게 물가가 1200%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영관이든 곡식을 저렴하게 매수해 와가지고 경제 정책, 경제 부양을 하는 게 큰 정책인데 그 경제 부양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시칠리아인들의 도움 덕분에. 그 어떤 역사상 어떤 시칠리아 총독도 하지 못한 시칠리아 곡물을 반값에 사가지고 시장에 대량으로 풀어버리는 걸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 시칠리아인들이 야 키케로 의원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대.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각지에서 곡물을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빼서 키케로를 위해서 대량 방출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칠리아인들의 도움으로 날먹으로 조영관의 임기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민주투사 키케로의 공직 생활은 순탄치 못하기 시작했지만 어떻게든 그 난관을 극복하여 정의로운 결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모든 로마인의 존경을 얻어 나가는 거고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 나아가면서도 모든 로마인들이 키케로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향수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느낌이 강해지고 심지어 제국을 만든 아우구스투스조차도 키케로 선생님에 대해서 위대한 애국자다라고 평가를 하죠. 위대한 애국자. 이런 대정치가이자 철학가이자 웅변가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까지 다 했네요. 카틸리나 모반 사건은 내일 바로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다른 걸 할까? 카틸리나 모반 사건도 내일 바로 하죠. 카틸리나 모반 사건을 안정적으로 온건하게 진압하고 나서 비상계엄 사태거든요 이때도. 근데 당시는 키케로가 집정관이니까 키케로가 안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타당하게 비상계엄을 내리는데 카틸리나 쿠데타 사건을 안정적으로 없애버리고 나서 전국을 안정화시키고 원론으로부터 이제 조국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는 겁니다. 집정관 임기도 진짜 키케로가 순탄치가 않아요. 조영관도 순탄치 않았고, 조영관은 순탄했지.